조용한 장소로 옮기자. 예. 시장 바닥 같구나. 중년의 두 여인이 투덜거리며 다방을 나갔다. 한쪽은 약간 마른 듯하지만 늘씬한 키에 투피스 차림이 썩 어울려 보이는 멋진 여인. 다른 한쪽은 대조적으로 살이 쪄서 풍만해 보이는 섹스어필한 모습. 두 여인의 말투로 보아 학교 동창인 것 같다. 그녀들은 명동 입구를 나와 지하도를 건너 소공동 어느 빌딩의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다. 먹을 것을 주문하고 난 그녀들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담배 피울 테야? 그래, 한 대 줘. 뚱뚱한 쪽이 은하수를 꺼내 건네어주고 자기도 피워 물었다. 느느니 담배뿐이군. 누가 아니래. 그녀들은 솜씨 좋게 연기를 내뿜었다. 너울거리며 퍼져나가는 담배 연기가 이 중년 여인들의 고민을, 좌절을,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뜻하는 듯 맴돌고 있다. 이에, 희야. 내 남편도 그러냐? 뭐가 그래? 허구한 날 덤비니 이젠 미칠 지경이야. 밤엔 고사하고 낮에도 덤벼들지를 않나? 어휴. 벼락 맞을 소리 작작해라. 나는 지금 열흘이 넘었다.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한숨이지 뭐. 바꿔치기 했음 좋겠군. 물건이라면 그렇게 해서 살아봐도 괜찮겠다. 글쎄 말야. 난 요즘 그이가 수상해서 못 견디겠어. 작년까지도 이틀에 한 번쯤은 부부 생활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도사가 된 모양이야. 그거 잘 감시해라. 사내란 건 너무 받치다가 안 받쳐도 이상하고 안 받치다가 갑자기 받쳐도 수상한 거야. 내 서방이 그렇게 갑자기 너를 멀리한다는 건 일단 수상하게 여길 이유가 충분해. 그러고 보니 모두 수상쩍어.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홧김에 서방질이라고.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갈까? 그러자. 속이 답답해서 운동 삼아 돌아보자. 시간은 오후 5시 30분. 그녀들은 잡담으로 30분을 더 보내고 나서 종로에 케이카바레에 갔다. 운 좋게도 들어가자마자 사내 둘이 걸려들었다. 김문희, 37세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하고 키가 작은 사내의 품에 안겼다. 마른 쪽인 장경숙, 36세은 키가 늘씬한 사내를 골라 잡았다. 젊은 사나이의 품에 안겨 몇 차례 돌고 나니 가슴에 얹어있던 화가 가라앉는 듯 했다. 상당히 세련된 솜씨이군요. 감사합니다. 김문희는 사내에 축혀 세우는 말에 약간 들떴다. 중앙으로 몰아붙이면서 슬쩍 밀착해오는 사내의 솜씨도 싫지가 않았다. 김문희의 그러한 기분을 눈치챈 듯 사내는 간격 없이 좁혀 들어왔다. 그들은 중앙에서 창문 쪽으로 슬금슬금 옮겨갔다. 커튼이 느리워진 창문가에서 느릿느릿 동작해가며 사내는 그녀에게 뜨거운 호흡을 토했다. 그러는데 희야. 잠깐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발그레 상기한 얼굴을 들고 옆을 보았다. 파트너까지 동댕이 친장여인의 당황한 얼굴이 무엇인가 심상찮은 예감을 느끼게 했다. 내 남편이 저쪽에 있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지금까지의 무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사내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녀들은 밖으로 나왔다. 어떡하면 좋으니? 이 근처에 지켜섰다가 내 남편의 뒤를 밟아보자. 들키면 어떡하고? 고양이가 쥐 생각하게 됐니? 이날 밤 그녀들은 10시 10분쯤 카바레를 나와 서대문 쪽으로 가는 김문희의 남편 이동재 40세의 뒤를 밟았고 그리고 그가 충정로 이가 어느 살림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하게 됐다. 그들이 들어간 대문이 문패를 보니 놀랍게도 기동재라는 성명 세 글자까지 선명했다. 장경숙은 곧장 그 집을 덮치려는 김문희를 말리기에 진땀을 뺐다. 장경숙은 친구 남편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아연한 것이었다. 김문희와 결혼한 뒤 그는 또 문금자 35세란 여인과 결혼하여 서대문구청에 가호적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희와 결혼한 2년 뒤에 식을 올리고 현재는 일남 일녀의 자식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 김문희와의 사이에 둔 이남 일녀까지 합하여 3남 2녀를 둔 셈이었다.
어쩌면 10여 년 이상 그렇게 감쪽같이 속아 살아왔니? 전혀 그런 눈치도 못 챘어. 충정로 여자의 재산이 탐나서 총각이라 속이고 결혼한 거야. 내 호적은 진짜 호적이지? 아냐. 우리 호적도 가호적으로 돼 있어. 이쪽 저쪽 모두 속인 거로군. 저쪽은 처음엔 속였겠지만 지금은 내놓고 행세하는 모양이야. 이동재는 이 문제로 김문희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집을 나가버렸다. 물론 충정로의 아내의 집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았다. 가호적 제도를 제정한 것은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의 호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덜어 있는 듯하다. 예컨대 이북에 처가 있는 사람이 월남에서 처가 없는 독신자처럼 신고하는가 하면 A구청에 가호적을 하고 B구청에 다른 가호적을 하는 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책임이 대상이 된다. 김문희 여인의 경우, 즉 가호적이 두 곳 있는 경우는 먼저 한 가호적이 효력이 있고 뒤에 한 것이 먼저 한 것과 충돌되면 뒤에 가호적에 기재된 것은 취소된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거짓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다 취소될 듯하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모두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말 그대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었거든요. 집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집 마당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로 치면 재벌 2세 왕자님, 그땐 저를 모두 도련님이라고 불렀었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냥 흘리는 말로만 해도 저녁이면 제 방 책상에 말했던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렸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건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버릇없는 꼴을 못 보셨어요. 대성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요. 엄마가 이럴 땐 어떻게 말하라고 했었지?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 대성이가 할 수 있는 건 대성이가 해야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전부 다 부탁하거나 아니면 네가 상대방을 시킬 수 없어. 방금도 대성이가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였지?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 사람을 부리려고 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아요. 저 이런 일 하려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해주시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렇지? 네, 맞아요, 엄마. 아이고, 도련님 아직 어리신데요. 이 정도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엄마 없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하셨어요.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 사업은 정말 잘 됐었죠. 불티나게 잘 팔렸다. 이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회사에서 파는 부품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날도 전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다 주신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침나절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점심 먹고 졸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깜짝 놀라서는 저를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련님, 졸리시죠? 오전에 계속 물놀이 하셨잖아요. 무섭지 않게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저 안 졸린데요? 지금 자면 밤에 잠 안 와요. 그래도 지금 하품하고 있잖아요. 고 주무세요. 자장 자장 우리 도련님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도련님, 잘도 잔다, 잘도 잔다. 분명 졸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의 조용한 토닥임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푹 잤어요.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자고 일어나서 거실과 안방이 있는 1층으로 내려오니 어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말 빼곤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 날이면 잠에서 깨서 내려오면 항상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잘 잤어? 좋은 꿈 꿨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곤 큰 컵에 따뜻한 우유를 따라서 주셨는데 그날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까지 잘 보이지 않은 겁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잠 다 잤는데 엄마 왜 안 보여? 그러길 몇 분 후 드디어 저를 재워주셨던 가정부께서 급하게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일어나셨구나. 지금 사모님께서 집에 안 계셔서요. 제가 따뜻한 우유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항상 마시던 우유였고 항상 어머니께서 따라 두시던 큰 컵에 마시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더군요. 맛이 없어요. 엄마는요? 사모님은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시고 안 계세요. 혹시 사모님 보고 싶으세요, 도련님?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언제 와요? 조금 늦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저희가 사모님 오실 때까지 잘 돌봐드릴게요. 알았죠? 네. 그날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셨고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네, 어디 갔다 오세요? 나중에 말해줄게. 늦었는데 얼른 자자. 엄마가 재워줄게.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또 이른 시간 집을 나가셨고 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가정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가 밝거든요. 교통사고가 났대.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계속 병원에 가시는 거구나? 그럼 회장님 수술은 잘 됐대? 어떻대? 식물인간이 되셨대. 아이고 진짜?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왜? 회장님 식물인간 되셨으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이 큰 사업체를 누가 이끌어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회사 다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도련님은 저렇게 어리신데 뭘 알겠어? 그렇다고 사모님이 나서서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 같지도 않고. 사모님은 미술 전공하셨다면서. 맞아. 사업엔 일절 관여 안 하시잖아.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사업은 남편 일이라고, 바깥 양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혀 개입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던데.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만 참석하고 다른 회장이나 사장님들 부인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으신다잖아. 왜 그러실까? 우리 사모님 우아하고 기품 있으셔서 인기 많으실 텐데. 아휴, 그나저나 도련님 불쌍해서 어떡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계시는데. 일들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가서 할 일들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 교통사고와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대체 두 단어는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교통사고랑 식물인간이 무슨 말이에요? 뭐? 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낮에 거실에서 들었어요. 아주머니들이 회장님이 식물인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아들, 잘 들어. 교통사고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다친 거야. 그리고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엄마. 갑자기 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항상 우는 건 저였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어른이 되면 울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눈도 안 뜨고 잠만 잔다는 뜻이야. 잠만 잔다고? 어떻게 그래?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어요? 식물인간은 그런 사람이야. 오직 잠만 자는 사람. 느낌적으로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슬피 우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을 더듬어 한번 써볼게요. 제일 먼저 한 일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돌봐주셨던 분들이 일을 그만뒀어요. 아마 그 많은 사람의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해 그 집에서 저와 엄마만 살았습니다. 대성아, 너 이 집 싫어? 아니, 좋아. 물론 수영장도 없고 장난감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요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아빠, 저 어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도 1등하고 저 이제 축구도 잘해요. 전혀 미동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은 제가 밤에 잠든 줄 알고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 식물인간에 대해 설명해 줄 때처럼 그렇게 우셨습니다. 아버지 간병은 어머니와 저를 제일 많이 돌봐주셨던 가정부께서 하셨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도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무리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은 꼭 일어나실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꼭 저를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처음 아버지가 사고당하셨을 때보다 더 커진 저는 어머니 역시 큰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몸 여기저기 암세포가 퍼진 후였죠. 길면 5개월이라고 했어요. 대성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 세상에 너랑 아버지만 남기고 먼저 갈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곁을 꼭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니는 먼저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도 널 끝까지 돌봐주고 싶은데 네가 봐도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널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 걱정은 말고 여기보다 편한 곳에서 지내게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보육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친척은
갑자기 생긴 저를 돌보기가 싫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까요? 하지만 어린 저에겐 모든 것들이 너무 충격, 그리고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친척이 저를 보육원에 데려온 첫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말하고 갔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은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버지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가정부 아주머니는 가끔 저를 만나기 위해 보육원에 찾아와 주셨어요. 도련님, 아버지는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알았죠?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꼭 데리러 올게요. 말을 잃었던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학교도 안 다니고 있던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큰 충격으로 인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오기 전에 충격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아이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가 또 다른 충격을 받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사랑으로 품어주면 금방 괜찮아지겠죠. 원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사랑으로 치유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고 이곳이 이제 내가 평생 함께할 가족의 집이고 나의 집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말도 하고 금방 얼굴도 밝아지겠죠. 그렇지, 여보? 그럼. 저는 당시 이유가 뭐가 됐든 저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가족에게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부 아주머니가 찾아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부잣집 아들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보육원에서 지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를 보육원에 데리고 온 친척과 원장 선생님만 알고 있었지 선생님들도 자세한 사연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원하거나 일부러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피곤하고 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못해도 이분들이 저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려가길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임신은 힘들 것 같다고. 아이를 보기 좋은 인형처럼 키우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꼭 내 배 아파 낳아야 내 자식인가요? 이렇게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은 제 자식이죠. 그런데 여기 처음 온 날부터 이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반했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삶은 네 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란다. 그렇게 저는 입양됐습니다. 새로운 부모님들은 저에게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한 아기에게 대하듯 단어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고 틀려도 뭘 잘못해도 혼내기는커녕 괜찮다고 말해주는 두 분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 대성아, 너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니? 여보, 빨리 나와봐. 대성이가 말을 했어. 뭐? 우리 아들이 말을 했다고? 새로운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지켜줄 어른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것도 없었죠. 아이고, 도련님, 이제 다시 말을 하신다고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답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고마워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다 이분들 덕분이죠. 참, 그리고 도련님, 회장님 말인데요. 저는 늘 도련님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주머니도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양부모님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대성아, 왜 너를 찾으러 사람들이 안 오니? 저를요? 누가 찾으러 와요? 아니, 너 도련님이잖아. 그러면 이제 복수든 아니면 제기든 이제 다 준비됐다고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너 찾으러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아버지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시면 그 치료비는 지금 누가 다 내고 있어? 너 그런 거 전혀 몰라? 치료비. 아버지의 치료비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중환자실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 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이미 망했는데 그 많은 치료비는 대체 누가 내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치료비는 그래, 재벌이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그 치료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게 말이 돼? 병원에서 그냥 공짜로 있으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너 진짜 답답하다. 너 보고 매번 도련님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 좀 집으로 오라고 해봐라.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가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굳이 몰라도 되는 걸 물어보시는군요. 이제 제가 대성이 엄마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회장님과 관련된 내용은 저도 아는 게 없어서요. 뭐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가정부 아주머니는 사라지셨어요. 아버지 간병도 다른 분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양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통닭집을 운영했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생닭 배달해 온 거 정리 좀 해라. 아버지, 저 오늘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요. 네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이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너도 컸다 이거야? 부모님이 너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건 안 보이니?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노는 것은커녕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전 계속 부모님의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닭손질은 물론 설거지, 서빙 등 보통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배달 빼고요. 아직 학생이라서였는지 배달만큼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제 몸에서도 닭냄새가 나는 것 같고 기름 냄새도 질리고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양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앓는 소리를 하며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게끔 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머리 좀 컸다고 그저 나가 놀 생각만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다 너를 위해서잖아. 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이렇게 허리 아프고 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거잖니.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우릴 도와줘야지. 우리 너 진짜 어렵고 힘들게 키웠다. 너 어디 가서 입양한 아들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진짜 노력한 거 너 알아야 해. 너 기죽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런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 정말 서운하고 속상해.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신도 참 우리 대성이가 얼마나 속 깊은 아이인 거 알면서 꼭 그런다. 괜찮아. 내일은 친구들하고 놀고 와. 대신 일요일엔 가게 나와서 엄마랑 아빠 도와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던 이유는 제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난 날이 생일이라며 그날을 챙겨주셨는데 저는 제가 진짜로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나한테서 닭냄새 나지? 뭐니? 너 여태 그거 신경 쓰고 있었어? 매일 학교 끝나고 가면 닭 손질하고 닭 튀기고 있으니까 교복도 매일 빠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여. 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 참, 이거 먹자. 우리 엄마가 너 생일이라니까 미역국 끓여주셨어. 진짜로? 헐,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부모님도 안 끓여주시는 미역국을 친구 어머니께서 다 끓여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어른이 있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닥달은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힘들어서 장사 못해. 우리 아들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그래, 나도 아들 덕 좀 보자. 엄마, 저 아직 학생이에요. 놀고 먹는 대학생이지. 대학생이면 고등학생 때보다 시간도 훨씬 많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수업 가기 전에 장사 준비해놓고 수업 듣고 와서 장사하면 딱인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 필요 있나? 그냥 우리 아들이 맡아서 해주면 안 될까?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등록금을 달라고 하길 했습니까?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길 했습니까? 아직 중간고사도 안 본 1학년 새내기에게 장사를 해달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래서 저는 1학기 마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한 닭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군대에 가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훈련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훈련만 받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편지는 없었어요. 그러려니 했죠. 군대에서 생긴 자유시간에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켜도 되는 건가? 제대하면 정말 가게를 물려받아 통닭장사를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친아버지 역시 제가 고등학생 때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 긴 시간 연명치료를 받으셨죠. 제발 그곳에선 어머니와 고통 없이 지내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죠. 하지만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제 꿈은 아마 이룰 수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데 첫 휴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면 제 생각을 차분히 말씀드리고 통닭집 운영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옆집 2달 전에 이사했는데 총각 몰랐어? 제가 습관처럼 이리로 왔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군대 가더니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얼른 새 집으로 가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사 갔습니다. 이사를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이제 입양한 자식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편지로 아니면 제가 전화했을 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도 양어머니와 통화했었거든요. 본인들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통닭집으로 달려간 저는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있었던 선생님이었죠. 어머, 그러면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대체 왜 도련님으로 불렸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 아줌마 그날 이후로 대성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때 원장님이랑 하는 얘기 잠깐 들었을 땐 무슨 회사 회장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서 지내야 한다고 사정이 나아지면 데리러 올 거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대성이 보고 꼭 도련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렀잖아요. 예전엔 진짜 잘 사는 집 아들이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친부모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애 돌봐준 돈 받아내려고 했는데 다 틀렸어. 친부모도 없는 것 같아. 애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왜 못 물어봐요? 원장님이 어떤 아이라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어요? 예, 우리가 처음 보러 갔을 때 말 못했었잖아. 충격받아서. 원장님은 상처가 많고 위로가 필요한 아이니까 처음엔 입양 보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려왔지. 그때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도 원장님은 별다른 말 안 했어. 분위기가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지 뭐야. 괜히 물어봤다가 입양 자체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 눈치만 보고 못 물어보고 그냥 데려왔지 뭐. 진짜 이상하다. 분명히 잘 사는 집 아들인데 뭐 아버지가 식물인간이랬나? 그랬었는데. 맞아.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 병원비는 다 어떻게 계산했나 몰라. 그것도 수상해. 분명 돈이 있는데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아유, 됐어. 어차피 데리고 있어봤자 돈 나올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있을 필요 없어. 본인도 알겠지. 이사 간 거 알면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혼자 살지 않겠어? 당장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나를 입양한 거냐고 말이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저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 내가 굳이 찾아가서 왜 이사를 갔냐, 왜 연락도 안 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지긋지긋한 통닭집에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라는 질문이 휴가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는 저는 부대에 하루 일찍 복귀했습니다. 왜 벌써 와? 나가니 할 일이 없네요. 그래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들어오기 싫어서 난린데 넌 뭐야?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선임으로 만난 사람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군입대한 동기는 제가 후임으로 들어온 걸 보고 알뜰하게 챙겨줬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불이 죽었어? 첫 휴가인데 이렇게 바로 복귀하면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의무실 갈까?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 갔어. 집에 찾아갔더니 벌써 2달 전에 이사 갔대. 그게 말이 돼? 너 군대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된 건 아닐까?
아니야. 나 사실 입양하거든. 그런데 집이 싫어서 도망치듯이 입대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없이 이사 갔고. 애썼다. 동기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안고 다독여줬습니다. 차갑게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제가 의지할 어른은 한 명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좋은 친구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상병, 나와 같이 갈 곳이 있다. 옷 입고 나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동기가 씩 웃더니 저를 밖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어디 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제가 도착한 곳은 면회실이었고 그곳엔 동기의 가족들이 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같이 와서 먹어요. 엄마, 대성이 치킨은 싫어해. 어머, 아유 정말? 그러면 피자랑 떡볶이 많이 먹어요. 너도 와서 먹고. 그런데 선임의 아버지가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보, 뭐해? 우리 친구 부담스럽게 왜 자꾸 쳐다보고 있어? 예전에 청북동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요? 김대성. 내가 알던 아이의 이름하고 똑같네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럴 때마다 어떤 부모님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는 세월도 많았는데 버림받은 지금 굳이 양부모님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친부모님 얘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역시 일찍 돌아가셨죠. 아우 딱해라.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막 물어봤네. 괜찮습니다. 당연히 모르시니까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아빠, 왜 그래?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운자 국자 맞아요? 네, 맞는데요? 아유, 도련님이 이렇게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도련님이라니? 얘가 그 도련님이라고? 다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제가 도련님으로 불리긴 했지만 아버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대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저는 당시 회장님 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도련님은 아마 어려서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는 회장님 차만 운전했고 사모님이나 도련님이 타시는 차는 또 다른 기사가 운전했거든요. 저는 회장님 직속 기사였고요. 도련님,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컸다니. 회장님이 보셨으면 정말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회장님은 도련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후 한 번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저 말을 우리 아버지가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이 메었습니다. 저 정말 잘 지냈어요. 사실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지만 새로운 부모님도 만났고.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대성이 얘기니까 내가 다 말할 순 없지만 대성이를 입양한 분들은 대성이에게 말도 없이 이사했어요. 대성이 버림받았다고요. 어머나, 어쩜 그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어.
자식 몰래 이사를 가다니. 감히 우리 도련님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이제 도련님이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이제 저는 재벌 2세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회장님께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아빠 살려주셨다는 분이 대성이 아버님이야? 그래, 맞아. 회장님이 날 살려주셨지. 정말 죽을 뻔했어. 병원 어디를 가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대충 약만 지어주고 말았는데 그런 날 보고 회장님이 어디가 아프길래 그렇게 고생하냐고 하는 거야. 사실 고용주들은 이런 거 잘 물어보지 않거든. 혹시 내가 아프고 기침하는 게 많이 신경 쓰이셨던 걸까 싶어서 별일 아니라고 했지. 그랬더니 뭐가 별일이 아니냐는 거야. 벌써 몇 달째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느냐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어떤 병원을 가도 별 이상 없다는 얘기만 하고 기침약 아니면 감기약만 지어준다고. 혹시 폐에 문제가 있을까봐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이상 없다고 합디다 하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며칠 후에 회장님을 모시고 이동 중에 신호에 걸렸는데 기침이 미친 듯이 나는 거야. 그리고 피를 쏟았어. 너무 당황해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일정도 취소하고 날 큰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얼마나 사경을 헤맸는지 몰라. 그리고 깨어나니 일주일이 지났대. 그 일주일 동안 엄마는 진짜 이 사람 어떻게 될까봐 가슴 저리고 기다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덜덜 떨려. 그때 병원의 모든 비용을 다 회장님이 내주셨어.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거지. 꼭 체한 것처럼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왔는데 그게 체한 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 당시 정말 심장 쪽에 권위 있는 교수님이 나를 직접 수술해 주셨는데 그게 다 회장님 덕분이었던 거야. 그런데 회장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은. 그러면 아버지가 사고당하셨을 땐 아버님이 아니라, 맞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데 그때 하필 사고가 난 거라네.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쉽게 가실 분이 아닌데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고. 도련님. 아버님, 도련님이라고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야, 우리 후임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찾던 도련님이었어? 아이고, 이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놀리지 마. 그냥 대성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대성군. 내가 대성군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전해줄 것도 있고요. 내가 잘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저녁하면 우리 집으로 꼭 찾아와야 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흐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저녁날, 저는 선임, 그러니까 동수가 구해준 집에 가서 옷을 정리하고 바로 동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동수 면회 오셨을 때 저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님께서 바쁘지 않으면 저녁하자마자 오라고 하시길래 바로 갔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고? 그럼요. 오셨군요, 도련님.
아이고, 아버님, 또 저 놀리신다? 일단 와서 식사부터 해요. 동수는 오늘 좀 늦는다고 하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녁 축하밥을 먹고 난 후 동수 어머님은 뒷정리를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통장과 도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저에게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맡기신 겁니다. 열어보세요. 이게 딱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세요? 도련님, 아니, 대성군 통장이니까요. 하지만 통장 명의는 아버님이신데요. 회장님은 사실 회사에서 물러날 생각하고 계셨어요. 회사 내에서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걸 알아차린 회장님은 회사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회장님 편에 서려 했던 직원들을 맡겼지. 그들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리고 회장님은 나에게 대성군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 통장을 주시면서 혹시 본인이 무슨 일이 생겨도 대성군은 살아야 한다며 이 통장을 주시면서 아이가 크는 것까지 꼭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 다시 수술을 하는 바람에 바로 대성군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리고 갔을 땐 사모님도 그렇게 되시고 대성군 소식은 알 수가 없고 내내 회장님 곁을 지켰다던 가정부 있죠? 한씨. 한씨 행방도 묘연해지고 말이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지금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길 원하셔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은 저를 보고 도련님이라면서 찾아오는 한씨 아주머니를 보고 제가 엄청나게 돈 많은 집의 아들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보육원에 있는 줄 알고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돈 때문에 저를 입양한 거였죠. 그리고 한씨 아주머니께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댁들한테 줄 돈은 1원도 없으니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 아주머니와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돈을 남기셨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이 돈은 대성군 돈이니까 대성군 하고 싶은 거 해요. 이 돈으로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도 좋고 다른 사업 하고 싶으면 사업해도 되니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로 가게 하나 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어디에 내고 싶어요? 동수 아버님께서는 회사가 그렇게 되고 일자리를 잃고 나서 작은 수제비 전문점을 냈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제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만 어떻게 먹고 살면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본점을 시작으로 1호점, 2호점 그렇게 내기 시작했고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됐죠. 우린 이렇게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맛있다고 찾아와서 서로 자신의 지역에 음식점을 내고 싶다고 해서 하나 둘 내주다 보니 이렇게 커진 거 있죠? 그런데 우리 대성군도 수제비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제비가 아니라 저는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요.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내는 게 어떠세요? 그날부터 복학은 뒤로 하고 치킨집 오픈에 매달렸습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 선정, 식기류 하나까지 제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었죠. 장소는 어디냐고요? 바로 양부모님이 하시던 가게 바로 옆 건물이었죠. 정말 완벽한 장소 아닌가요? 생닭 냄새, 닭 튀기는 기름 냄새에 질렸던 제가 다시 치킨집을 열기로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수. 양부모님에 대한 복수. 저를 그렇게 일시켜놓고 말도 없이 저를 두고 이사간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당연히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간판이 달리자 득달같이 양부모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치킨집이 생긴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 대성이 아니네? 너 여기서 뭐하니? 가게 오픈 준비하는데요. 가게 오픈? 무슨 오픈? 이 가게 네가 여는 거야? 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죠? 어머, 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쩜 휴가 나와서 한 번을 안 찾아오니? 정말 제가 휴가 때 찾아오길 바라셨어요? 진심으로요?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엄마요? 아들한테 받아낼 돈이 없으니까 이젠 필요 없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 행세 하시려고요? 얘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널 돈 보고 입양했니? 우리는 그저 너를 사랑으로 품고 싶어서 데려온 거야. 됐어요. 더 얘기해도 입만 아프죠. 옆집 가게 사장님이시라고요? 저희 가게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죠? 우리가 이 앞에서 장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허락 없이 이렇게 치킨집을 열면 안 되지? 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세요? 협박하러 오신 건가요?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시죠. 나가라고요. 그렇게 오픈날 저는 기존 프라이드 양념치킨과 달리 고추와 마늘을 넣은 알싸한 맛으로 승부를 받고 당연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대성군. 아저씨, 어서 오세요. 내가 바빠서 개업식 날 오질 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장사는 어때요? 일단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쭉 유지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걱정이 많아요. 분명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모님들이 찾아왔었다면서요? 네. 본인들이 여기 터줏대감인데 누구 허락 받고 치킨집을 여는 거냐고 협박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양부모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성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가게를 옮겨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네가 여기에 가게 오픈한 이후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질 않아. 제발 이사 가줘. 저도 여기 정식으로 계약하고 월세 내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도 아니면서 왜 나가라 마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쪽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제 탓이 아니죠. 저는 그쪽 가게처럼 통닭을 주는 게 아니라 순살치킨을 주고 있고 양념도 완전히 다른데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와서 따질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 가게부터 살펴보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홀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이 더러워서 가기가 싫다는데 그런 소문은 못 들으셨나 보죠? 제가 그랬죠? 청결도 중요하다고. 그때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 괜히 시간 쓰지 마시고 본인들 가게나 잘 둘러보세요. 혹시 아나요? 문제점이 뭔지 알게 될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더 해드려요? 당신 그만해. 대성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응? 우리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제발 우리 좀 봐줘. 말했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요.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빨리 가세요. 우리가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확히 하자고요. 저는 친아들도 아니고 저를 먼저 원한 건 아버지랑 어머니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때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가 아닌 어디서 저에 대해 대충 주워듣고 돈 때문에 입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때부터 가게에서 일한 거 뭐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셨나요? 그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식 몰래 이사가서 자식을 버립니까?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고요. 대성군 아저씨 오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결국 양부모님이 운영했던 통닭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기습 점검에서 너무 많이 걸렸던 거죠. 거기다 남은 치킨물을 물에 씻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치킨집을 안 차렸어도 양부모님은 가게를 접었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3년 정도 치킨집 운영을 하고 다른 사장님께 가게를 넘겼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잖아요. 학교를 복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유학까지 마쳤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정말 쉽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내 운명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지.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저는 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휴가 때 양부모님 가게에 찾아갔더라면 어쩌면 제 삶은 더 지루해졌을 수도 있겠죠. 여전히 순응하며 조용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